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 신세대들이라고 할까요? 네, 100년 전 신세대들. 약간 100년 전 신세대들은 과연 어떤 꿈이 있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마 100년 뒤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겠죠? 네, 저는 지금 100년 전 그 신세대들의 이야기를 한번, 그들의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스토리가 쭉쭉쭉쭉 나갈 겁니다. 개항부터 갑신정변까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개항을 했고 그 다음에 임오군란이 벌어졌고 갑신정변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 흐름을 한번 어떻게 쭉 잡는지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대원군이 물러나죠. 네, 대원군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대원군이 물러나고요. 대원군이 최익현의 탄핵상소를 통해서 물러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씨정권이 들어오더라 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민씨정권. 민씨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민씨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말이죠. 이제까지는 그 대원군 집권 시기에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씨정권 들어와서는요. 조금 이제 방향을 좀 바꿉니다. 통상수교 가능하다,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통상수교 그 세력들, 네, 통상개화파들입니다. 이 통상개화파들의 주장, 이 통상개화파들의 주장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통상개화파들. 뭐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박규수라든지, 박규수면은 제너럴 셔먼호 때? 선생님, 제너럴 셔먼호 때 미국 상선 화공 불질렀던 그런 사람인데 왜 갑자기 통상개화파예요? 뭐 그거는 그 박규수는 그 역할에 충실한 거였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통상을 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민씨정권, 이 통상개화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여러분들 그 앞에 가게에서 제가 그 미국의 포함외교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법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합니다. 포함외교를 또 일으키는 것이죠.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운요호 사건. 1875년도에 전개된 사건인데요. 이 운요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냐면 강화도예요. 병인양요 강화도, 신민양요 강화도, 그리고 운요호 사건도 강화도. 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강화도는 전근대 파트에서는 최후의 보루 역할이었다면 이 근현대 파트에서는 최초의 관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민씨정권은 지금 외적으로 이 운요호 사건의 어떤 그 고민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통상개화파의 성장 그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문 열자 라고 해서 드디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죠. 그 조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을 1876년도에 드디어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 자, 먼저 여러분들 청으로부터의 어떤 그 자주권. 그래서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네,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청의 간섭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야만 그래야 이 조선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어떻게 더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항장을 열어야죠. 어떻게 하냐면 부산 먼저 열고요. 부산 위외에 두 곳 플러스 이 알파. 이 알파는 이제 원산과 인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일 수 있죠. 그 불평등한 조약 내용이 뭐냐면 치외법권. 네, 바로 치외법권. 일본인들에게 치외법권을 적용해 달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안 측량권. 네, 해안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 해안 측량권. 자, 요런 내용들. 이 치외법권이라든지 이 해안 측량권 같은 경우는요, 이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 의의를 보라면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평등한 관계 속에서 체결한 그런 조약. 그러나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이렇게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풍덩 담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모습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습 한번 보세요.
그 어디에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서양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지금 우리는 도배하고 있죠. 과연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변신한 나의 모습은 언제부터였을까? 예, 바로 이 강화도 조약부터 출발하고 있더라.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본주의 바다에 이 발을 담그면서 이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와 있었고 그 변화의 끝자락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우리는 체결을 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는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은 그러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화도 조약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들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래요? 항상 조약을 맺으면요. 그 조약의 큰 아웃라인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그런 조약들을 체결하거든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와 관련된 조약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겁니다. 조일 무역 규칙. 조일 무역 규칙. 자, 이 조일무역 규칙의 내용은 뭐냐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네, 바로 무관세예요. 관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 다음에 예, 무제한 곡물의 유출. 무제한 곡물의 유출. 곡물의 유출이 가능하도록 예, 만들어놨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없는 시점과 관세가 있는 시점,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관세를 지불하고 있는, 관세를 지불하고 있지 않는 뭐 이런 어떤 선지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요. 언제였습니까? 1883년이죠. 1883년에 조약을 통해 가지고 관세가 드디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876년부터 1883년 그 사이에는 관세가 없이 일본과 지금 교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 관세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고 있는 물건을 팔고 있는 일본 상인 이런 문자는 틀린 거죠. 1876년과 83년 그 사이. 그러니까 그 관세가 언제 들어가 있는지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관세가. 자, 일단은 이제 무관세로 들어왔고요. 무제한 곡물의 유출이에요. 무제한 곡물 유출. 이것도 지금 심각하겠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제한 곡물 유출이 벌어지니까 무제한 곡물 유출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쌀이 모자라겠네. 우리나라 사람들 쌀이 모자라니까 쌀값이 올라가겠네. 쌀값이 올라가요. 쌀값은 폭등하겠네. 즉, 이 개항의 결과, 강화도 조약 체결 결과 우리는 쌀값 폭등이라는 그 기층민들의 삶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관세도 없어요.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뭘 갖다 팔면 면제품을 많이 갖다 팔거든요. 싸고 대량으로.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면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이 안 좋아지겠네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조항이 시작되었으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네. 그래서 무관세와 무제한 곡물 유출을 체결했던 이 조일무역 규칙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조항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을 지금 더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네, 조일무역 규칙에 그친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요. 자, 바로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조일 수호조규 부록.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 강화도 조약의 이름이요. 조일 수호 조규예요. 그 조일 수호 조규의 부록이란 말이죠. 다 이건 여러분들 큰 틀로 본다면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이에요. 자, 이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의 내용은 뭐냐면요. 네, 바로 그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가 있어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하얀 줄을 쓰겠습니다. 네, 일본 화폐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간행이정이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간행이정 심리가 설정이 됐다는 얘기죠. 자, 간행이정은 과연 또 무슨 말일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간행이정 심리, 간행이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그 부산웨이 두 군데를 지금 문 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개항장이란 말이야. 그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간행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행이정. 심리를 정했다는 얘기 뭐냐면 심리 밖으로는 못 나가요.
심리면 몇 킬로입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몇 킬로죠? 4킬로예요. 즉 개항장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배를 정박하고 있는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4킬로 밖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도록 해놨어요. 이게 바로 간행의정 심리 조일소족의 부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왔어. 일본에서 물건을 가져왔어. 그걸 부산이 풀었어. 그 부산이 푼 그 면제품을 조선에 팔려고 그래. 저 서울에 팔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 4km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4km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조선 상인들.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상인들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 조선 후기 때 배우셨죠? 왜 그 물건을 중개해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객주와 여각이라 그랬잖아요. 그 객주와 여각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또는 장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보부상들. 객주, 여각, 보부상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일본 상인들로부터, 왜냐면 일본 상인은 4km 밖을 못 나가니까 자신들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걸 서울 상인들한테 이제 서울 상인들 또 넘기거나 또 서울 소비자한테 파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 벌까요? 안 벌까요? 돈 벌겠죠. 지금 이 개항 초기에 이 객주, 여각, 보부상들, 이런 전통 상인들은 돈 좀 벌어요. 돈 좀 만져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간행의정 심리가 풀려버리면 객주, 여각, 보부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격을 보겠죠. 왜냐하면 외국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갖다가 종로에다 물건을 팔 테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조약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이 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겠죠. 항상 여러분들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찬성하는 사람